해볼게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임사학과 주연희입니다. 저는 오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도서 리뷰를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책의 본서는 1991년 노벨 의학상 수상 후보가 된 바 있는 닥터 월렉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번역 녹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닥터 월릭의 소개를 좀 하자면 동물 영양과 토양학, 그다음에 수의학 박사이자 사람 의사이기도 합니다. 닥터 월릭의 건강의 진실에 관한 강연은 미국에서 1년에 300일간의 강연 스케줄이 잡혀 있는 인기가 있고 유명한 강연으로 이 강연의 오디오 테이프는 미국 전역에서 이미 4,700만 개 이상의 판매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닥터 월렉은 질병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상태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의사 자신들의 극대의 연염이 없는 의사들에게는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하여 부끄러운 자화상을 돌아보게 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 본원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권고의 메시지도 담아 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인간의 생명 연장과 영양소와의 관계라고 적어 있는데요. 이 원래는 가족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1950년대에 송아지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송아지를 기르고 농사를 지면서 농사로 지은 옥수수나 그다음 목초, 콩으로 이렇게 빻아서 그걸 알약처럼 만들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섞어 만든 사료를 송아지에게 먹이고 키웠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영양 공급으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 자연사의 원인은 영양 부족이다라고 써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 동물의 자연사의 원인은 영양 결핍, 즉 영양의 불균형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는 12년 동안 454종류가 넘는 동물에 대해 약 17,500회 부검을 했고요. 동물원 인근 주민 3,000명의 사체를 부검을 했습니다. 이때 알아낸 것은 바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사 하는 경우 그 사연은 모두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230억 불을 들여 암의 정복과 예방 백신을 연구하던 당시 미국에서는 영양 부족을 말하는 원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원렉은 4년 동안 공부를 더한 끝에 면허를 가진 의사가 되었고요. 영양학을 통해 배운 바를 모든 환자에게 써보고 예상했던 대로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는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일들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생식이에요. 우리 초기 구석기 시대에는 모든 것을 날거로 먹었습니다. 자, 그때는 불이 없다 보니까 생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프스산 계곡에서 발견된 아씨라는 100장 마른 시체의 미라는 25세에서 40세에 죽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쇼킹한 것은 폐영장 관절염과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이런 병은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을 먹으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게 이런 병들이 그때 구석기 시대의 생활 방식에도 발생했다는 것이 더 놀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가예요. 저도 요가를 하긴 했는데요. 요가를 보면은 마음과 정신을 참선으로 하는데 육체도 건강해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서방국에서 제일 가는 요가와 참선, 대가인 55세 된 리타게라라는 참선으로 크게 도통한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을 왜 사망을 했나 하고 봤더니 셀레닌 결핍 때문에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 요가와 참선만은 장수하는 데 도움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로 봤을 때 지중해 음식입니다. 자, 여러분도 지중해 음식 되게 건강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로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인 지중해 음식은 육류를 먹지 말고 닭고기와 물고기를 먹고 곡물은 빵이나 이태리식 파스타를 해 먹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포도주는 마셔도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나 이태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우리처럼 75.5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이 모든 세 가지도 역시 장수를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세계적인 장수의 기록들을 봤을 때 장수 마을은 어디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과 전문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세계의 장수 마을은 중국 서부의 티베트, 서부 러시아, 게오르기아, 남쪽의 아르메니아, 아테지아, 아저바자, 에카로도 안데스 지방의 비가본바, 페루 동남부의 티티카카 등이 있는데요. 이쪽에 사르신 분들은 평균 120에서 140살까지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빙하가 산을 깎아 녹아내린 물로 60여 종의 콜로이드 미네랄을 섭취했다고 해요. 이 콜로이드 미네랄은 천연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어, 또한 이 미국인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마가렛 스키치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11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장순을 했는데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 낙상을 하고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영양 부족, 골다공증, 칼슘 결핍의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 몸에 정말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65세 이상의 미국인 사람들이 골반이나 다리 또는 척추 골절상을 입으면 75%가 90일 이내에 죽습니다. 폐렴이나 뇌졸중 등의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데요. 결국 사망 원인은 영양 부족 때문이라고 알 수 있죠. 현재 미국에는 105세 이상 된 사람이 5만 4천 명인데요. 2050년이 되면 105세 이상 된 사람이 15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의료사고. 자, 이 반대로 자연적으로 죽은 거 말고 사고 때문에 죽은 건데요. 닥터 월렉은 의료사고에 관련되어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은 의료태만 행위로 사망을 합니다. 너무 많은 숫자인데요. 이 30만 명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월남전에서 10년간 살상용으로 초송, 대포, 폭발물 등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의 손실은 5만 6천 명으로 1년에 5,600명 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데모를 했으며 1년에 5,600명의 죽은 군인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매년 30만 명의 의료태면 행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자, 안전불감증에 걸린 의사들인데요. 국가의료보험이 메디케어 환자들을 취급하는 의사들의 70%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을 묻는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972년 세계의 모든 의료 전문지를 통해 발표한 놀라운 내용을 보면 미국의 면허의사 중에 52%가 매주 마약을 하고 78%의 의대생들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의료사기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마약에 취해서 위로를 하는데요. 암에 걸린 유방 대신 성환적 유방을 떼어내고 또 당뇨병으로 썩어가는 다리 두고 정상적인 다리를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자, 암을 고친 비타민, 베타카로틴, 셀레늄을 보시면 인간에게는 매일 60여 종의 미네랄, 그다음에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3종의 필수 지방산 등 90여 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포한 필요한 영양인데요. 식사를 통해서 모두 공급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만 결핍이 되어도 10여 가지 질병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92년 4월 6일자 타임즈 비타민의 실질적인 힘에 대해서 보면 암, 여기 심장병이라고 있는데 여기 좀 오타예요.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자, 심장병 노화 방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결과 그게 바로 비타민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인의 대표적인 질병들을 보면은 미국인의 현대인들의 4대 사망 원인은 심장 혈관 질환과 각종 암, 그다음에 당뇨병, 치매가 있고요. 각종 태양성 질환이 있는데 심장 질환, 암,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도 역시 이 암과 심장 질환인데요. 그 차이가 그 사망 원인의 전체 그 퍼센트가 50%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의 대표적 질병들 중에 첫 번째 위궤양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위궤양의 원인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수의사들은 이미 50년 전에 적어도 대지의 위궤양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1994년 2월에야 위궤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인데 치유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치유라는 단어를 썼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암인데요. 의사들은 좋은 의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비를 독축장만 보낼 것이 아니고 좋은 정보를 함께 보내주고 실천하도록 권해야 한다고 닥터 월렉은 주장을 합니다. 또한 권하지는 않더라도 소식만이라도 전해주어서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절염입니다. 자, 50세 이상이 되면 미국인 75%가 어느 형태로든 관절염에 걸린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관절염을 치료할 약은 단 한 개도 없다고 합니다. 처방이 되고 있는 많은 약들이 효과가 미비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절 교체 수술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이 책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리 결핍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인데요. 구리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매년 10만 명의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이나 연습 중 또는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차량 사고의 2배가 된다고 해요. 13세에서 30세 사이에 잘 훈련되고 경쟁력 있는 운동선수 29명이 연습 중에 쓰러져 죽었는데 그중 35%가 구리 결핍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로 죽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이 동문, 즉 구리 결핍증의 맨 처음 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리가 결핍이 되면 철의 섭취가 어려워지고요. 따라서 적혈구 형성이 잘 안 돼서 빈혈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닥터 월렉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의 초반부를 리뷰를 했고요. 이후 책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는 병들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건강과 사업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완전하게 숙지될 때까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폭이 확장되길 희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강그룹 네, 네, 해강그룹 이정원입니다. 저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분을 맡았습니다. 내용이 사실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 서론이나 중반부나 사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저는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범위는 바로 56페이지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목차를 나열해 봤습니다. 목차 중간중간에 보면 빨간 글씨 보이시죠? 바로 결핍이란 단어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영양소 부족으로 병이 걸린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핵심 부분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현희 사장님께서도 서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랑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서 이렇게 앞에도 얘기하고 중간에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얘기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웰렉은요,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영양소 공급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영양 치료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건강 강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닥터 웰렉의 강연의 녹취록이 바로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챕터마다 마이크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의사였던 닥터 웰렉은요, 영양 공급으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달리 가축은 길러서 좋은 상품화 시켜서 내다 팔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병에 걸리면 절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닥터 웰렉은요, 수의대 졸업 후 동물원에서 자연사하는 동물의 시체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죠. 모두 영양 부족으로 죽는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조사를 해보니 전부 이것이 결핍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 결핍됐을 때 어떤 병에 걸리는지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심장마비 원인은 바로 셀레늄 부족이라고 합니다. 몸값이 863억인 운동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심근증에 의해 쓰러졌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각 구단에서 13억 정도를 들여서 이 선수를 전임으로 돌봤다고 하는데요. 끝내 사망하고 말게 됩니다. 심장마비의 원인이 바로 셀레늄 부족이라는 것을 컴퓨터 조회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고 10원어치의 셀레늄을 주면 해결됐은 일인데 결국 사망하고 말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은 바로 비타민 E 결핍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치매가 굉장히 흔하죠. 그러나 이미 수십 년 전, 50년 전에 축산 업계에서는요, 이 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비타민 E의 다량 섭취라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50년 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비타민 E가 기억력 상실을 경감시켜 준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수의학이 먼저 앞섰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의 원인은 칼슘 결핍입니다. 신장 결석에 걸리면 보통 의사들은 칼슘이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고 섭취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고 미련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신장 결석은 우리 몸에 심한 칼슘 부족이 올 때 우리 자신의 몸속 뼈에서 칼슘을 빼앗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1000년 전 축산 기록에서는 더 많은 칼슘과 더 많은 마그네슘, 더 많은 붕소를 줘라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소나 양들은요, 특수 체질 때문에 신장 결석을 일으키면 복수가 쳐서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내다 팔기도 전에 이 가축들이 죽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또 1993년 하버드 의대에서는요, 칼슘이 신장 결석의 위험률을 감소시킨다고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5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제일 많은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칼슘 복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혈당과 당뇨병의 원인은 크로뮴과 바나듐 결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혈당인 분도 그리고 당뇨병 있는 분들도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또 아이들, 정서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ADHD 아이들, 이런 정서불안 아이들 주변에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대 사회에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크로뮴, 바나듐, 리튬 이런 미네랄이 심히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이 미네랄을 많이 먹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원인은 바로 크로뮴이 크롬인데요. 우리 사장님들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크롬이 함유된 우리 시벨러스 제품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필수 영양소가 90가지 있는데요. 60가지의 미네랄, 그리고 16가지 비타민,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3가지 필수 지방산, 요렇게 해서 90가지가 필요한데요. 식물 대부분이 미네랄 제외한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산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미네랄은 유일하게 토양으로부터 흡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토양에는 더 이상 이제 유용한 미네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토양에는 미네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요즘 과일들이 맛이 없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토양에는요, 그 농부들이 질소, 인, 칼륨 이런 그런 식물에 좋은 영양소를 뿌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수확량 때문인데요. 수확을 할 때마다 농작물이 토양에서 미네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농토에 미네랄을 고갈시키는데 5년에서 1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토양의 미네랄은 바닥이 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우리 그 농토에는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관리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네랄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앞서서 칼슘이 나왔지만 또 이제 칼슘 결핍으로 생기는 병들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요. 칼슘 결핍은 147 종류나 되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어 골다공증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골다공증, 치은우태병, 관절염, 고혈압,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칼슘 결핍으로 오는 건데 골다공증, 치은우태병, 관절염 전부 다 골다공증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동물에게는 골다공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칼슘을 섭취해 주면 다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상원의회의 문서를 보면요. 이 미네랄 부족이라는 이 문서가 실제적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 오늘날 식품에는요. 이미 미네랄이 더 이상 들어있지 않다고 하고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은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미네랄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미네랄 종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미네랄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속성 미네랄, 그리고 두 번째 킬레이트 미네랄, 마지막 콜로이드 미네랄이라는 세 가지 미네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약국에서도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 캡슐 형태로 들은 미네랄인데요.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성 미네랄은 흙에서 채취하거나 굴이나 계란 껍질, 그리고 칼슘, 탄산유 요런 데서 그런 채취하기 때문에 사실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성 미네랄을 아미노산, 효소, 단백질로 감싼 게 킬레이트 미네랄입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로 감쌌지만 그래도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미네랄이 콜로이드 미네랄인데요. 이건 흡수율이 98%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액체 형태의 미네랄인데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작은 미립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립자가 이미 전자적으로 마이너스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장에 들어오면요. 장이 전기적인 힘이 플러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98%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리스토레이트가 이 콜로이드 미네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NTC 공법으로 흡수율이 이미 높기도 하지만 콜로이드 미네랄 형태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미네랄을 사실 뭐 PM을 하기 때문에 이 미네랄을 리스토레이트를 먹긴 하지만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금속성 미네랄이든지 킬레이트 미네랄을 먹는다고 하면 절대 먹지 말으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장수하는 국가들을 장수촌을 연구해 봤더니요. 그곳 사람들은 빙하가 산을 깎아 내리는 물을 마시며 60여 종의 콜로이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미네랄을 왜 먹어야 되는지 정말 반드시 먹어야 되는 당위성이 좀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특히 비타민은요. 식물을 통해 섭취가 가능하지만 미네랄은 외부에서 섭취를 필수로 꼭 해 줘야 된다고 책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미네랄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 사실 리스토레이트를 더 열심히 챙겨 먹게 되었어요. 가끔 까먹을 때도 있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더욱더 '아 챙겨 먹어야지. 난 질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챙겨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끝맺는 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올바른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 콜로이드 미네랄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리스토레이트 더 많이 열심히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실까요? 아직 네. 안 보여요. 전체 화면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안 됐습니까? 네. 그럼 중지하고 다시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PM 사업가, 저는 박인재입니다. 모든 질병은 한두 가지 미네랄의 결핍만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질병의 대부분은 미네랄 결핍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노벨상을 2개나 수상하신 분이더라고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미네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한 문장이 있어서 담아봤습니다. 오늘 저는 미네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째서 현대시대에 미네랄이 부족한지, 그래서 왜 보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미네랄들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2가지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요. 이전에 이 비유 한번 드려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저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력 소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보유한 전력량이라는 게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여러 세대에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겠죠. 그리고 또 저희 그 단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외출을 하시거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또 집에 낮에 많이 계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많아지다 보니 두꺼비 집 내려가는 경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합선돼서 전선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두꺼비 집 때문에 여기는 켜져 있는데 저쪽에는 꺼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우리 몸에도 미세 전류가 흐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전달된 곳에 모두 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곳에는 통증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경련이나 마비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선되면 마치 합선되면 스파크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토레이트 전구 실험했던 것도 미네랄을 전지라고 생각하시고 세포를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 미네랄이 있어야 전지가 켜지는 거, 전지가 들어가는 전류를 이제 우리가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전압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포의 전구,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가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았으면 좋겠고, 생체 발전소의 배터리를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미네랄이 없이는 당연히 모든 것들, 영양소, 비타민 포함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흐르게 하기 위해서 미네랄이 필요하다. 미세 전류가 흐르는 신체 특성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미네랄 종류를 보실 건데 체내 함유량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다량 원소가 있고요. 그리고 일일 권장 섭취량이 100mg 미만인 아주 조금만 필요한 미량 원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인 황칼륨,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은 다량 원소에 속하고 미량 원소에는 알고 계시는 철분이나 요오드, 아연구리 이런 것들 아주 미량만 필요합니다. 셀레늄도 망간도 그렇고요. 함유량에 따른 분류가 이렇고 그리고 상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소화나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이냐 아니면 들어왔을 때 불활성, 즉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이냐의 차이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로 섭취할 때 식물, 동물, 어류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은 소화 흡수가 가능한 활성 미네랄인 반면 공기나 흙,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흡수 또한 되지 않고요. 미네랄, 무기질, 무기염류,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만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미네랄, 무기질, 무기염류 다 같은 용어이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가 3대 영양소라면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해서 5대 영양소라고 일컫고 그만큼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인체는 알고 계시겠지만 60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개개의 세포에서는 정말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실험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화학 반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효소예요. 그래서 이 효소라는 게 촉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소가 있어야만 모든 반응들이 실험실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용을 돕는 촉매제가 바로 미네랄이랑 비타민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근원으로 가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촉매 반응이 있고 촉매 반응이 있어야 실험실이 가동이 되고 실험실이 가동이 되어야 세포의 모든 반응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 체액, 효소, 근육, 골격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한 물질이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금 기능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부록 부분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체의 구성 성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뼈, 치아, 손톱,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중요한 산도에 관한 것입니다. 산과 염기, 네.
우리가 혈액과 조직, 그리고 세포에 필요한 산도, 염기도가 적절한 상태로 유지가 될 때 몸이 반응이 잘 일어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약 7.4, pH 7.4일 때인데 이 산도를 아주 미세하게 계속 조절하는 것이 미네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독 산성의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하면 얘는 네, 염기도를 올려야겠죠? 이런 반응들을 미네랄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의 촉매 작용을 이 미네랄이 합니다. 촉매라는 건 청량불을 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삼투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삼투압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세포의 그 형태를 보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액이 있고 세포 외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막 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때에는 이 세포막을 통해 액체가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삼투압이고 이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서, 칼륨은 세포 내액에서 그 농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 이 우리 전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신경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 모두가 미네랄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보충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표는 70년이라고 되어 있죠. 토양에서 1940년 이래로니까 70년 동안이면 2010년도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옆에다 적어놨습니다만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구리, 아연 모두가 다 과일에 있는 것이든 야채에 있는 것이든 모두 다 마이너스이죠. 네, 소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먹는 섭식으로는 이 중요한 그 필요한 양을 채우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시면 근본적인 이유는 것처럼 토양의 오염이 있겠죠. 1970년 이후로 화학 비료를 쓰는 화학 농법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아까 전에 사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확량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비옥하게 하고 많이 자라게끔 하고 과실도 많이 열리게끔 하는 그런 작용들을 했겠죠. 그래서 합성 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양에 있던 본연의 영양소가 손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수확물도 영양소가 과거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수확물을 수확하는 과정, 그리고 곡물일 경우에는 도정하는 과정, 그리고 운반하는, 수송하는 과정 등에서도 영양소 파괴가 쉽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책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런 생활, 만성질환에 대해서 갑자기 질병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육식도 많이 하게 되고, 패스트푸드도 먹고, 그리고 조미료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미네랄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삼시세끼를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쵸? 굉장히 그거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바깥밥을 드시다 보면 더더욱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들 또 스킵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시세끼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모든 끼니를 제대로 영양소를 먹기는 쉽지 않다. 네,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미네랄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네랄은 이 균형만 깨져도 그리고 겨우 이 중에 아주 단 몇 가지만 결핍이 돼도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나아가서는 생명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체 건강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3대 영양소를 굉장히 정확한 비율로 지켜 먹으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고 몸에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미네랄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보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미네랄에 의해서 건강은 더 직접적으로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 미네랄의 생리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량 원소부터 보실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다음에 나오는 다량 원소 그리고 미량 원소 슬라이드는 제가 사업자방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는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다 뭐 이거를 막 박사처럼 빠삭하게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PM 제품에서 어떤 영양소가 어떤 제품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하거나 혹은 내가 섭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도를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컨설팅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칼슘은 뭐 뼈째 먹는 생선이나 우유, 유제품에 많아요 정도를 알지만 이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되는 데에 어떤 비율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아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요 슬라이드 다음에 나오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 슬라이드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하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구리, 망간, 요오드, 아연, 철분, 셀레늄 이거 요렇게 지금 미네랄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그림으로 그려두었는데 아까 그 이정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롬은 네, C밸런스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슐린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구리나 망간, 요오드, 아연, 철분, 셀레늄, 셀레늄은 제수치에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연, 네, 구리, 망간도 마찬가지로 리스토레이트나 우리가 지금 이 필요한 이 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칵테일처럼 저희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섞어 먹지만 더 좋은 조합,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잘 아시면 흡수되는 데에도 좀 더 조언을 해주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아이고, 요 앞으로 갈게요. 이 책은 갖고 계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초판이 2002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22년이나 지난 책이잖아요. 그래서, 담고 있는 자료나, 그리고, 추이 같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조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저는 이제 부록 부분을 다뤘습니다만, 이 2018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 한 결과를 제가 지금 넣었어요. 그래서 영양 섭취 주요 지표 추이를 볼 건데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10개 년도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미네랄이 나오진 않았지만 에너지 콜레스테롤이랑 칼슘 나트륨이 다루어져 있는데 보시면 칼슘 부분이요. 여전히 2018년도에도 68.4%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반면 나트륨은 171.5%예요.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짠 음식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패스트푸드 같은 거에도 지나친 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트륨 들어있어? 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인은 대부분의 영양소는 사실은 정상 범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비타민 C, 칼슘, 그리고 칼륨은 굉장히 오랫동안 단 한 번도 정확하게 그 권장 섭취량에 도달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만큼 생활에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으로는 67%, 2008년도에 67%였고요. 칼슘 보시면 계속 60% 정도이거든요. 절반 가까이 모자란 부분을 반드시 섭취해 주어야 하고, 아까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칼슘은 몸에 제대로 많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뺏어 씁니다. 네, 빼서 쓰는 부분 때문에 그 찌꺼기 때문에 결석으로도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잘 알아두시고, 네, 칼슘에 대한 부분을 섭취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이 부록 부분에서는 이 보시면 그 다량 원소 그리고 미량 원소 모두 다 얘는 어떤 작용을 하고 섭취 실태는 어떻고 부족하면 뭐가 생기고 또 과잉 섭취하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은 꼭 이 부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 필요한 부분 그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은 그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미팅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실 때 너무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자료 가지고 가고 또 업데이트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그들이 어떻게 좀 해놓은 것들 이렇게 캡처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최근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떤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컨설팅이 필요한지, 이렇게 업데이트한 자료로 나가시면 좀 더 프로페셔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